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진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네. 이날은 아마 제 기억으로도 계속 비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력으로 7월 7일 아세요? 7월 7석 7월 7석 알죠. 견우와 직녀가 직녀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흘리는 그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 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그날은 던 것 같은데 사실 속설이기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본다니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결혼한 제 친구는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긴 하던데. 1년에 한 번요? 실명 거론하시죠. 할 수 없고. 어쨌든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만큼 애틋하고 그런 네. 또 사랑 이야기가 네. 제주의 역사 속에도 남아있다고 해요. 우리 사랑 이야기 한 번 나올 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두 분께 전해 듣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탐나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인 김진철입니다. 제주에서 여러 가지 역사, 신화,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찾고 또 창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제주 특별제주도 지회장 오능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연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네, 남다른 것 같아요. 너무 멋지세요. 제가 앞서 견우 직녀만큼이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제주 역사 속에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어떤 인물의 이야기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제주도에 이제 유배인들이 이제 많이 왔었잖아요. 그 중에 이 조정철이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조정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 이제 홍윤회라는 인물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조정철이라고 하면은 이 조정철의 가족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영조가 이제 왕이 될 때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었는데 그 경종에게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영인군을 이제 그 왕세제로 책봉을 해달라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노론 사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대신 중에 이제 조태채라는 분이 조정철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조견빈이라는 분, 그 아버지는 이제 조영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높은 벼슬을 하는 아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명문가 집안이었고 조정철도 그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20대에 이제 과거를 급제해서 앞날이 창창하게 이제 높은 벼슬로 이제 나갈 그런 이제 상황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집안도 좋고 네네. 그다음에 본인도 과거에 과거에 급제를 한 급제를 거죠. 해서 네네네.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앞날이 창창했던 네네네, 인물이네요. 그렇죠. 엘리트네요, 엘리트.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라고 하면 또 결혼을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 또 이런 엘리트 뭐 창창한 앞길에 뭔가 하나씩 그 걸림돌이 하나씩 생길 것 같은데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박사님. 조정철 같은 경우에도 그 홍지혜라는 그 당시도 홍지혜도 이제 또 이제 좋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홍지혜의 딸과도 이제 혼인을 해서 정말 이제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그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럼 홍지의 딸이 설마 예. 홍윤회인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이제 홍윤회를 만났지만 그 전에 이미 조정철은 이제 한번 장가를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과 전쟁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네네. 조정철과 관련해서는 일반 그 양반들이 그 생활하는 그런 패턴대로 일찍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드라마 이제 남자 주인공이 조정철이면 여자 주인공이 홍윤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 회장님은 그 홍윤회라는 인물을 오페라를 통해서도 좀 그려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인물이에요? 홍윤회는 홍랑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농로에 홍랑길이 있다라는 거 아셔요? 네. 네, 들었어요. 홍랑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윤회는 어려서부터도 총명하고 정말 제주도 말로 요망진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오페라에서 이제 제주 해녀의 삶을 좀 그려내고 싶어서 악기 소리를 통해서 순비 소리를 내면서 해녀로 좀 부각을 시켰어요, 홍윤회를.
원래는 해녀가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홍윤회를 이제 해녀로 부각을 시키고 해녀의 삶을 녹여내면서 정말 의롭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저희는 오페라에서 그려냈어요. 그럼 어떤 집안의 딸이었어요? 홍윤회는? 향리 출신의 집안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부유하게 살다가 몰락한 집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집안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달랐던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777년 정조 임금을 시해하고 은정군 이찬을 추모하려는 영모 사건이 발각되면서 조정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때 영모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 바로 조정철의 장인. 장인은 노론 시파의 우두머리인 형조판서 홍지혜였습니다. 모반의 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 중의 하나였지만 증조 부인 우의정, 조태채의 막강한 국가 공헌도가 참작돼 조정철은 구사일생, 제주로 유배됩니다. 집안이 좋아서 결국 조정철은 살아남아서 제주까지. 그렇죠. 그 아까 증조 할아버지의 명성에 더 유배 와서 그가 묵은 곳은 제주성 안의 초가 바깥에 유배되어 온 날부터 그는 바깥 출입을 삼가는 등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했습니다. 거참, 이게 몇 년째라? 이거 벌써 3년째네. 뒷간 갈 때 빼고는 나오시질 않으니 원. 이런 날에도 문을 저렇게 걸어 잠그고. 여보시오, 선비님. 그 나와서 바깥바람도 쐬고 좀 그러시오. 집 주인은 김윤재가 아무리 불러보아도 꼼짝도 안 하는 조정철. 조정철은 문밖 출입은 물론 여름에도 바깥문을 닫을 정도로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천성이 착하고 의리가 강했던 김윤재 부부. 어휴, 가련한 양반. 뭘 제대로 먹길 하나. 나도 가진 게 없으니 줄 수도 없고 또 설령 찬이 있어도 관에서 그만이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말이오. 아휴. 당시에는 유배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재 부부는 모르게 살짝 갖다 두곤 했는데요. 목사와 판관은 수시로 유배인의 집주인을 불러 밥을 주는지 아닌지 감시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고뇌, 죽지 못해 사는 굶주림. 옛날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거늘 앞에서 엿보고 뒤에서 엿보네. 세상 인심 사람에게 돌 던지고 관원들 밥 짓는 걸 조사하네. 모든 일을 견디며 웃어버리고 한적히 다만 씨를 읊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두문불출하는 이런 유배인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조정철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사는 처녀 홍윤회. 참 딱하기도 하시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루 종일 조용히 글만 읽으시는 걸까? 무슨 선비가 빨래를 해요? 언제 풀릴지도 모를 유배인데. 그러지 말고 색시를 다시 맞이하던지 아니면 심부름할 아이를 구하세요. 그러세요. 그 새색 씨가 싫으시면 제가 빨래라도 도와줄 아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어찌 선비님께서 그런 걸 다 하십니까? 정말 딱하기도 하시지.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조정철과 홍윤혜의 인연. 이때부터 홍윤혜는 조정철이 묵고 있는 집에 드나들면서 식사와 의복 수가를 드는데요. 홍윤혜는 고려말 정승인 홍원박의 후손으로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입니다. 이때 조정철 부인은 역적 집안으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엘리트 가문의 자제였는데 어쩌다가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님. 사실 이제 요 조정철이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요 과정을 알려면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시대의 역사가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조 다음에 왕이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손자인 이제 정조가 왕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기 전도 그렇지만 되고 나서도 상당히 그 위치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정유역변 아니면은 이제 정조시의 그 모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궁궐에 침입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다시 또 한 번 이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힌 사람이 이제 전흥문이라는 사람하고 강용희라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 그 궁궐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스파이가 분명히 있었겠죠. 내통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이 홍상범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홍상범이라는 사람을 계속 취조를 해보니까 그 가족,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줄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아까 조정철의 부인이 이제 홍지의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홍씨였어요. 거기 딸이잖아요. 예. 그 집안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한 결과는 홍씨 집안들, 뭐 홍제를 비롯해서 뭐 홍수래, 홍필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이 정조를 시해하려고 했다. 라고 이제 조사하는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조정철의 부인이 이제 홍제의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씨 집안의 그 종이 그 조정철의 집을 드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조사 중에 나온 거죠. 또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시집간 곳에 종이 드나드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왕의 시해 사건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역모를 꾸몄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당시 역모가 밝혀지면 네네. 거의 바로 처형 아닌가요? 그 당시 이제 조정철하고 형인 이제 조원철이라는 분이 이제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정조가 친히 우리가 친국이라고 하죠 왕이. 그러니까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조정철. 그 자초지종을 이제 물었겠죠. 당연히 조정철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문이 이제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조가 하는 말이 이 조정철의 가문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 이제 조태채가 자기 그 할아버지인 영조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집안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어쨌든 그런 이제 집안의 공로가 참작이 돼서 이제 제주도 유배형으로 처형이 아닌 유배로 마무리를 되는 거죠. 그 제주로 또 유배를 왔으니까 뭐 생활이 당연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영상을 보니까 돌아다니는 일도 뭐 그렇고 네.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기마다 유배인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왕권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유배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철이 이제 제주도 유배를 왔을 때 처음에는 하인이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식솔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버리고 가져온 쌀도 이거는 반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영수 목사라는 분이 이제 신임으로 발령이 오는데 이분이 또 아주 깐깐한 분인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예, 그래서 유배인하고 외부의 접촉을 이제 하지 못하게 철저히 그 단속을 했고, 그리고 뭐 온돌 같은 것도 떼지 못하게 했고, 그 제주도 겨울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따뜻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뭐 조정철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배인들은 상당히 이제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그 몰래 갖다 줬다가 그게 걸리면 그 갖다 준 사람도 벌 받았겠네요. 그 유배인도 처벌을 받고 그 유배인을 관리해야 되는 보수주인, 집주인도 처벌을 받고 그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정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유배 생활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조정철이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뭘까요? 그 유배인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보니까 일단 선비니까 네네. 빨래 같은 거 진짜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아까 영상 보니까 본인이 막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털고. 그런 것도 약간 힘들었을 것 같고. 아, 저는 또 스트레스를 약간 먹는 걸 푸는데 진짜 먹지를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네. 고통이 있지 아.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대부들은 잘 먹고 아주 잘 먹고 있다가. 아까 영상에 보니까 조정철이 계속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일부러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단절.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저기 아까 음식도 갖다 주니 많이 안 된다고 아까 네.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못하게 사람 교류를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네. 아예. 선생님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요 엘리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글읽기를 못한 거 아닐까라는 판단이 쓰는데요. 아, 책 읽는 거를. 선비님이고 그것도 항상 진짜. 책이 옆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 고통이에요. 책을 못 공부 안 읽게 하는 게 하는 거? 고통이 아닌가요?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를 쳐다보셨는데. 네. 저겠죠? 네, 정답은 네. 네, 독서를 못하게 하는 거. 맞네. 아니, 맞췄습니다. 먹지 못해서 힘들 그렇죠. 거다라고 한 제가 좀 부끄럽네. 물론 이제 다 힘들었겠죠. 이게 뭐 이 사대부들이 유배 와서 이제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읽고 글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밖에 이제 자주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시간은 또 이제 많고 길고 하니까 하루를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글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영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읽기를 금지시켜라라고 해요. 책 반입이 안 되게끔 만든 거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책 읽기를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 하루 종일 있으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뭐 네. 선비가 그 예쁜 옷을 입고 뭐 철봉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무료한 네, 하루하루를 그렇죠. 보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힘든 조정철 곁을 이제 지켰던 인물이 바로 홍윤애인 거잖아요. 네. 저희 그 오페라에서는 어떻게 녹여냈냐면 그 홍윤애의 오빠가 윤애한테 식량 조달하고 빨래 선비니까 일을 잘 못하지 않느냐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이제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정철이 이제 아까 책 읽기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윤애는 정작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갖다 주고 뭐 식량 조달을 하지만 서로 글을 모르는 사람과 글을 아는 사람이 서로 알콩달콩 주고받은 건 책이 없으니 마당에서 흙에서 글을 가르쳐주고 이런 주고받는 사랑신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오페라에서 그렇게 녹여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관객들로 하여금 호응도를 많이 얻어냈던 부분이었어요. 네. 아, 저 그 예고편을 오페라에서 본 것 같은데 오빠가 홍윤애한테 그 너가 따다 온 그 전복이랑 뭐 구쟁기요 오븐쟁기 갖다 주라 박사님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고맙다 하면서 내가 너를 글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저희가 극 중에서 끓여낸 건 윤애 오빠하고 윤애 언니
언니만 있어서 윤혜 언니가 윤혜를 거의 보살피는 엄마의 역할. 윤혜 오빠는 조금 짓궂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조정철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걸로 극 중에서는 그려냈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어쨌든 왕래가 잦아진 거예요.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얘야, 처녀의 몸으로 죄인이 묵는 처소에 드나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사람들 이목도 있고 그러니 이제 그만 오거라. 아니옵니다. 이건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개념치 마시옵소서. 저 내일 또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시키네요. 매인이기 이전에 걱정이 된 젊은 거구나. 호랍이 집에 처녀가 드나드는 것은 분명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었겠죠. 그런 걱정이 앞서 몇 번이고 홍윤회를 말려봤지만 홍윤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조정철. 먹물 대신 손가락에 물을 적시고 종이를 대신해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조정철의 유배 생활. 유배 중 조정철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독서와 글 공부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홍윤회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비님, 아니, 이렇게 귀한 걸 네가 어떻게 얻었느냐? 훔친 건 아니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선비님께선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하시옵소서. 홍윤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시집 갈 때 쓰라고 남긴 보통 여자는 그러니까 비단 저것도 옷감을 굉장히 팔아 큰 지필록을 위험을 사왔던 무릅쓰고 겁니다.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지극한 홍윤회의 마음 씀씀이에 조정철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외로운 달 삼경이 되려는데 손짐지고 텅 빈 마당에 서니 솔바람은 맑기만 하네. 홍랑이 옵니다. 선비님, 소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비님과 함께라면 99,000리길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니되오. 지금 나는 죄인의 몸이요. 죄인의 몸으로 그대를 거둔다면 그대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오. 그러나 소첩은 선비님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홍윤회가 굉장히 미녀이긴 해요. 화면에서 딱 보여요 이게. 네. 아니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저 완전 이제 조정철한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인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조정철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 사랑한다고 이제 오는데 마다할 수가 없었을 없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1781년 딸을 낳지요. 아기까지 생기는구나. 네. 어. 이제 그 소문들이 무성해지기 그치. 시작하죠. 그러면 주변의 이웃들도 다 알게 됐겠네요. 쉬쉬하지만 뭐 암암리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윤혜 언니가 그 딸을 들쳐안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절에 가서 이제 숨어 있는 상황으로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반대파의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방해꾼이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1781년 3월 김시구가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옵니다. 김시구와 조정철 집안은 대대로 원수 집안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철과 홍윤혜의 운명은 더욱 혹독해집니다. 조정철, 내 기어이 이놈의 목숨줄을 끊어놓고 말겠다. 왜 이렇게 또 앙숙의 집안에서 또 오게 된 거지 이거? 김시구 목사는 조정철이 귀양 온 뒤 저지른 죄목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심지어 밀고 하는 자에겐 현상금까지 주겠다고 내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철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요. 큰일이 옵니다. 목사가 서방님의 제목만을 찾고 있사오니 얘야, 걱정 말거라. 별일 없을 것이다. 내야 지은 죄가 없으니 난 오로지 네가 걱정이로구나. 소녀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방님을 살리는 길은 제가 죽는 길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한편 김시구 목사는 누더기 옷을 입고 변장까지 해가며 조정철의 뒤를 캐기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그때 김시구 목사는 조정철과 홍윤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다구나. 바로 이거야. 드디어 걸려들었어. 저 아이를 추궁하면 되겠군. 조정철, 내 이놈 기다려라.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드나드는 게냐? 네 시온지 목사나리 내 인연! 너는 죄인의 적수에 드나들며 죄인과 내통하였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렸다. 네 죄를 뉘우치고 죄인 조가가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고하며 특별히 네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소녀 서방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창거리를 마련해주고 심부름을 한 일밖에 없사옵니다. 저 찢어진 입이라고 놀리는 것 좀 봐라. 안 되겠다. 형장의 맛을 봐야 스스로 말하겠느냐. 여보라, 전연을 매우 쳐라. 굴지 못하겠느냐. 죄상을 낱낱이 고아. 아무리 죄인을 다스리는 목사라고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이리 다룰 수는 없습니다. 소녀 10번 죽어도 서방님에 대해선 아무런 자복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녀를 죽여주시옵소서. 독한 년. 안 되겠다. 전연을 매달아라. 죽을 때까지 계속 쳐라. 하늘이시여, 소녀의 목숨을 거두시고 서방님의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와, 아니 박사님 왜 제주 목사 저렇게 조정철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 조선 시대 때의 이 당쟁하고도 이제 그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조정철은 집안은 이제 노론 계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김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의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조정철을 괴롭혀야지. 이거는 홍윤회를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정철이 집 그 유배지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이제 큰 죄로 그 할게 없는 거지. 큰 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 뭔가 누명이라도 뭔가 씌워야 되는데 그래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홍윤회라는 여자가 그 집에 드나든다라는 게 그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홍윤회를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조정철이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라고. 그 영상 보니까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거짓 네. 고변은 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홍윤회? 그래서 그 조정철이 남긴 기록이 이제 정원연의 처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홍윤회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모진매를 맞다가 뭐 이제 그 살이 찢겨져서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는 기록도 있고 또 같은 책인데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홍윤회가 그 김시구가 요구하는 대답을 안 해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러면은 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아이고 예 맞습니다 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조정철에 대한 신의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철이 홍윤회의 죽음을 물론 이제 건너서 들었겠지만 그 죽은 다음에 상여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배지에서. 그때서야. 예, 유배지에서 상여 소리를 들었고 상여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애통해한 기록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 사건 때문에 그 조사를 받으러 이제 그 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아에 있는 사람들 그 문지기들이죠. 관아시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목사가 괜히 죄 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100일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갈라 콘서트를 올렸을 때는 그려내지 못했지만 지난해 냈을 때는 상여 소리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그 노래로 구현을 했고 이제 의롭게 살았던 홍윤회에 대해서 마을 어린이가 후대에 알려줘요. 홍윤회라는 인물은 정말 우리 마을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의리를 지킨 그런 여인상으로 마을 어린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좀 희망적으로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철이 유배지로 다시 돌아오면서 홍윤회를 못 잊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런 신들을 저희가 이제 오페라에서 그려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진 고문 끝에 홍윤회는 죽고 말았고 그 이후에 조정철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이 홍윤회의 죽음이 그냥 지역에서 단순히 어느 한 여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제주도 또 조정까지도 이게 그 풍파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아무리 그 목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조사하는 도중에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큰일이거든요. 이렇게 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시구가 이 사건을 이제 은폐하려고 시도들을 이제 막 합니다. 옛날 제주 목사는 이제 전라남도 가면에서 그 관할이었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전라 가명에다가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김시구가 보낸 장계하고 그 전라 그 감사가 보낸 장계가 그 궁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록에 보면은 먼저 이제 김시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시구가
그 당시 이제 유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에서 온 상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장사하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기록에 보면은 그 전라 그 감사의 장계가 왔는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 전임 이제 목사의 그 잘못들도 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주 목사가 이 일 숨기려고 다른 일로 해서 이거 그 글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정조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윤회의 죽음 하나가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그 제주도의 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리하면은 목사, 판관, 현감들이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예, 사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사가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어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혐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 전복다는 역을 면하게 힘썼거나 또 주변에서 날이라고 부른 거를 내가 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죄가 한 적이 없다라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한 100일 정도 조사를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왕이 이제 더 이상 뭐 조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풀어줘라라고 해서 이제 조정철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조정철의 유배지가 그 제주 성 안에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포구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외부 사람이랑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 곳으로 유배지를 옮겨라라고 해서 정의현으로. 그럼 얼마나 유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섬 안에서는 한 13년 정도 유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배지가 옮겨지거든요. 그 옮겨지는 것도 추자도로 옮겨져요. 추자도에서도 한 13년. 제주도 행정구역만으로 보면은 26년. 그 중에 제주 본섬 안에서는 13년 정도. 근데 그 후로 또 해배된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져서 한 2년 정도 또 유배 생활을 하다가 28년. 네, 해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조정철이 유배 생활을 네네네.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관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관직에 갔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곳이 이제 제주도, 제주 목사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 또 다시 제주로 와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제주와의 인연이 깊네요. 이런 경우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자, 그럼 다시 제주 땅을 밟게 된 조정철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정철은 그로부터 7년 뒤 공교롭게도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런 그가 제주에 와 맨 처음 찾은 곳은 바로 홍윤회의 무덤. 아이고 낭자 진짜 순해보네. 내가 왔어. 죄받은 내가 염치 불구하고 이제야 왔어. 낭자 아이고 낭자 대답을 좀 해보구려 낭자. 조정철이 제주 목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 뒤에 홍윤회 아니에요? 귀신으로 왔나 봐요. 그 무리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낭자 아버님, 딸. 닮았네. 엄마 많이 닮았네요. 아버님. 아니 예,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딸이옵니다.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홍윤회를 쏙 빼닮은 딸, 외가에서 어렵게 자란 딸은 애월읍 곽지리 청년 박 씨를 만나 혼인했지만 얼마 전 청상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조정철은 홍윤회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비문을 직접 쓰고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애절한 진짜. 마음이 드네요. 예.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정철이 잊어버렸을 수 있잖아요. 30년이 지나면. 근데 제주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게 내 부인의 그 묘였다니. 또 막 울었잖아요. 또 비석도 세우고 두 사람의 사랑이 짧지만 얼마나 강렬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굳이 조정철이 왜 제주 목사로 왔을까? 조정철이 남긴 그 책자가 이제 정원영의 처감록인데 대부분은 다 유배 생활 때 기록이에요. 유배 생활 때 기록인데 마지막 부분이 홍윤의 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윤회가 어떻게 해서 자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이유로 그 연유로 인해서 이런 비문을 이제 남긴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거기에 이제 남겨놓은 거죠. 이제 그만큼 홍윤회라는 인물이 조정철의 삶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홍윤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담아 쓴 글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비석에. 지회장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랑묘 묻힌 옥 숨은 향기 문득 몇 년이던가 누가 그대의 억울함 푸른 하늘에 호소하리 황천길 아득한데 누굴 믿고 돌아갔나 정이 피 깊이 감추고 죽음 또한 까닭이 있었네 청고의 아름다운 이름들 형두꽃처럼 빛나며 한 집안의 두 절개 형제가 현숙하여라. 젊은 나이에 두 무덤 이제는 일으킬 길 없고 푸른 풀만이 말갈기 앞에 돋아나는구나. 또 이제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네. 더 가슴에 와닿네요. 아이고, 감동이 네, 두 배. 근데 왜 한 집안의 두 절개고 또 이 젊은 나이에 두 무덤인 거예요? 이게 그 조정철의 그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홍윤의 언니도 그때 당시 이제 유배 왔던 사람, 그 유배인과의 이런 소위 말하는 썸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홍윤의 언니도 이제 그 유배인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두 절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 역사 속에 이렇게 절절한 사랑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몰랐거든요. 맞아요. 홍윤회와 이 조정철의 사랑, 이 감동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 흔적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홍윤회와 관련돼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장소들을 뭐 몇 군데 꼽으라면은 이제 홍윤회의 무덤이 이제 남아 아까 있고요. 화면에서 봤던. 네, 거기가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옮긴 자리니까 옛날 원래 무덤은 지금 이제 전농로, 그 지금 예전 이제 제주 농업고등학교가 있던 그 자리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홍윤회 무덤터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홍윤회가 이제 아마 이제 죽었던 곳은 이제 제주 목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화면에 보니까 경상북도 상주시에 예.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배향됐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육지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조씨 집안의 유명한 사람을 모신 사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배양을 해놓은 거니까 거기도 가면은 이제 홍윤회 이야기 이제 안내판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이 제주도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완전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조정철 가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뭐 문학 작품이나 또 뭐 오페라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오페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연극으로 나왔었고요. 이런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 애절한 사랑 이야기 정말 요즘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뜨거워요,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살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콘텐츠를 살려내면 더 많은 우리 제주의 콘텐츠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공연 콘텐츠로 많이 이제 무대에 오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삶도 보이고요. 그 속에서 또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그 조정철과 홍윤회의 이제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적 환경, 예, 이 제주도의 그 유배지라는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또 이제 더 넓게는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인한 정치적인 격변들, 예,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이 조정철과 홍윤회의 사랑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사까지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소스인 것 같아요. 그 예. 시대가 정말 얽히고 설킨 네, 이런 네, 것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주도 시대적 상황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또 더 좀 큰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 회장님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동양에는 홍윤회와 조정철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주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녹여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어낸다면 제주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또 역사를 더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역사 속에서 찾은 사랑의 힘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역시 사랑의 힘은 크고 위대하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힘들었겠지만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역사가 가슴 깊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시죠. 저도 홍윤회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뚝심 있는 여자로 이제 사랑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네.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속으로 둘이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